네, 반갑습니다. 제 강의하는 놔두드린 거 있으니까 함께 보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종교분리와 관련돼서 대단히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교회는 지금 종교분리와 관련돼서 한편으로는 근본주의가 주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교회 내에서 그리스도인의 상당수는 정치적 문제를 언급하거나 관여하기를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이야기했다가 교회 내에서 논란만 일고 서로 갈등만 생겼다는 이야기를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특히 공적 영역에서 극우 세력과 결탁한 그리스도인들이 국군의 이란 파병을 주장하면서 21세기 미국식 극우 논리인 트럼피즘을 가장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한국교회가 기독교 정치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소위 정교분리 입법이 가져온 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편으로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은 이번 입법 자체를 관망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일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시민 저항을 운운하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소위 정교분리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라고 불리는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법 중에서 비영리법인, 대부분 종교법인들 혹은 교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비영리 종교법인을 어디까지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들이 정교분리를 위법했을 때, 헌법의 가치를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식으로 해산할 수 있는가가 이번 법률의 핵심입니다. 사실 올바른 법률에 대한 논의라면 왜 이런 비영리 종교 법인에 대한 담론이 나오게 되는지 자체에 대해서 시작해야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정말 근본주의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껍데기는 종교 법인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운동을 지원했던 단체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정말로 종교분리에 대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헌법이나 아니면 법률에서 이것을 제한하기 전에 교회 내에서 신학적 담론들이 먼저 나왔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담론들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죠. 그러면 이번 법률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종교 분리를 어떤 식으로 규정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사법법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법률 자체가 재판장 혹은 재판부에게 지나치게 많은 해석의 여지를 둘 경우 얼마든지 왜곡되거나 원래의 가치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법률이 나왔을 때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반대를 이야기하고 시민 저항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말로 법률적 측면에서 뭐가 문제인지, 어떤 측면에서 이러한 담론들이 진행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윤리적 혹은 신학적 담론들이 먼저 한국교회 내에서 성찰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쪽에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요, 극우 기독교를 중심으로 절대적으로 이데올로기적으로 비판만 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한국의 종교분리 입법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저는 의문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교회가 그동안 종교 분리와 관련되어진 제대로 된 정책이나 행동적인 혹은 기독교 윤리적 방식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윤리를 많이 이야기했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기독교 윤리의 발전은 사적 영역이나 개인적 영역에서의 구원과 관련된 담론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강의 속에서 얼마나 기독교 사회윤리나 기독교 정치윤리에 대한 담론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정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거나 적극적으로 극우적 이데올로기를 선포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정치적 취향을 성경의 힘으로 정당화하는 데는 익숙하지만 과연 신학적 측면에서 어떤 식으로 기독교 사회윤리를 또 기독교 정치윤리를 정립해야 되는지에 대한 담론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저는 과거에 한국 사회가 겪었던 20세기의 전체주의적 혹은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사독재라는 권위주의 체제 아래서 기독교 사회윤리 정립은 현실체에 대한 비판으로밖에 이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 주를 형성하는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을 보면 주로 이 70년대와 80년대 군사독재 체제 아래서 급속하게 양적 성장을 해왔습니다. 당연히 외적으로는 종교 분리를 외쳤지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뒤로는 실질적으로 군사독재와 결탁하면서 이권을 누려왔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으면서 종교 분리만을 헛되게 외쳤을 뿐이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종교 분리를 원해서 혹은 기독교 정치윤리적 측면에서 종교 분리가 신학적으로 정립되어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 이권을 위해서 종교 분리를 앞에 내세우는 방식을 취했던 것이죠. 왜 다른 정치적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종교 분리 입법과 관련돼서 기독교 극우 세력 쪽에서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을 가하겠습니다. 정말로 종교 분리 입법 이외에 다른 정치적 문제가 한국 사회에 없는 것일까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을 향한 교회의 관심과 공적 영역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참여에 대해서 교회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다 보편적이고 가장 사랑과 공의에 익숙한 방식의 기독교 윤리를 정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직접적으로 교회 이권이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법률이나 정치적 행위들에 대해서만큼 근본주의 대형교회 지원을 받고 있는 스피커들이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를 할까요? 이것 자체가 한국교회가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이루었던 잘못된 역사적 부정적인 영향력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교분리는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입니다. 이국훈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후에 헌법적 혹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거의 절대화되고 신성취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역사적 발전 과정 속에서 특히 서구 유럽 사회에서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민주주의 체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체계 자체가 우리가 지켜야 될 정치적 지향일 수 있으나 자유주의 정치 철학은 이미 토마스 홉스로부터 이후의 발전 과정 속에서 수없이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제 박사 논문이 칼 슈미트와 칼 바르트의 정치 신학을 비교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지도교수가 논문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근대적 의미의 독재를 지지했던 칼 슈미트와 나치에 저항했던 칼 바르트를 비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공통적으로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공통된 주제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을 대표합니다. 칼 슈미트는 왜 근대 사회에서 독재가 필요한지를 정치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제 강의에도 나오지만 한국 사회에서 칼 슈미트는 안타깝게도 지제과 같은 미국에서 자유주의 정치 철학을 비판하기 위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수입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칼 슈미트의 독재론과 정치신학 그리고 정치적인 것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1920년대의 그의 담론을 살펴보면 근대적 독재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정치신학의 개념도 결국에는 정치란 근대 이전의 중세의 정치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종교적 사유방식, 종교적 체제가 세속화의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민주주의가 되었다라고 칼 슈미트는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 사회에서는 신이 없는 형태의 민주주의는 인간의 욕망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제였죠.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담론이 바로 독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슈미트적 의미의 정치 신학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정치 철학은 기본적으로 통치론이 등장하고 나서부터 신앙의 세속화, 신앙의 사사화를 기반으로 하는 신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공적 영역에서
퇴행하거나 사라져야 되는 존재로 바라보는 세계관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긍정적 측면이 있고 현대 민주주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줬지만, 그러나 민주주의는 하나의 철학 담론에 의해서 형성될 수 없고 또한 정립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정교 분리의 문제를 단순히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문제로 환원하는 것에 반대하고요. 또 다른 관점 속에서 다양한 민주주의 담론이 한국 교회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칼 바르트는 1946년 그리스도인 공동체와 시민 공동체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교회가 혹은 목사가 직접 정당을 만들어서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바르트는 반대했고요. 당시 제대우로 불리는 기독교 민주연합이 형성되어질 때 바르트는 공식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했었습니다. 그는 교회는 정치적 인간을 정치적 영역에 제공해야 하며 그 정치적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적 가치에 뛰어드는 사람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적 인간이 정치적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향과 선을 제시하는 것이 교회와 신학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르트가 이야기했던 교회가 정치적 인간에게 제시해야 될 방향과 선을 교회가 정치적 영역에서 나아가야 될 지향과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강의는 도대체 한국교회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은 무엇이며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를 이후에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쁘신 분은 지금 나가셔도 강의를 충분히 들으신 겁니다.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많이 다루지 못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한국교회가 정교분리 입법과 관련돼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되는 것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루고 있는 기독교 정치 윤리는 기본적으로 칼 바르트의 사상을 기반으로 합니다.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칼 바르트 사상 그러면 에버하트 융엘의 사상에 기댄 바르트 해석이 대부분입니다. 아마 장로교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교단들에서 바르트 연구는 이쪽 연구가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독일에서는 융엘의 연구만이 바르트의 연구를 대표하거나 아니면 전부다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제 지도교수 안드리스 판거리치 교수는 베를린에서 프리드리히 빌헬m 마크 바르트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셨는데 이 기본적인 관점 속에서 보면 바르트를 연구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어서 이런 표현을 쓰면 좋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더 정확한 표현을 잘 못 찾았기 때문에 독일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르트 연구 그러면 에버하트 융엘로 대표되어지는 바르트 우파 연구와 헬무트 골비츠와 프리드리히 빌헬m 마크 바르트로 대표되어지는 바르트 좌파 연구로 나눠집니다. 한국 사회는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해서 과거 바르트 연구는 주로 바르트 우파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교회에 소개되었고요. 지금도 바르트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쪽 연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칼 바르트 좌파 연구를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고 석사 논문 때 제가 다루었던 정치적 예배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의와 교회 사이의 부정적 관계를 전제로 하는 적극적인 저항을 지지하는 논문입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어감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제가 나는 열렬한 사회주의자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독일 사회에서 바르트를 해석해 왔던 방식이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그 중에 한 방향 속에서 바르트의 정치 윤리를 어떤 식으로 이해될 건지가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헌법과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강의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헌법 혹은 법률적인 해석은 그 법 혹은 헌법학 하시는 분들이 더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치신학적 측면에서 한국의 헌법과 미국의 헌법이 가지고 있는 종교분리의 담론은 크게 두 가지 발전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근대사회 등장과 함께 종교분리라고 하는 용어는 국교와 같이 종교적 권력 혹은 종교적 권력으로 대표되어지는 교권이 정치적 영역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책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존 록의 통치론으로 대표되어지는 정치 철학 담론을 살펴보면 굉장히 자유민주주의적 혹은 자유주의적 정치 철학에 기반하고 있지만 통치론의 상당 부분은 성서 해석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당시 종교가 정치에 과도하게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그 책 자체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등장했던 자유주의 정치 철학들은 대부분 종교 혹은 교권이 정치적 영역에 과도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종교 분리라는 용어를 사용했었습니다. 물론 이후의 발전 과정 속에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처럼 행정부가 과도하게 권력을 쥐게 되면서 20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 반대의 경우 정치적 교권주의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정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종교의 정치 도화가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대표되는 나치의 등장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 측면에서나 신학적 측면에서 종교 분리에 대해서 담론을 전개하려면 이 두 가지 극단을 어떤 식으로 피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쪽에서는 정치적 교권주의가, 다른 한쪽에서는 교회의 정치 도구화 혹은 종교의 정치 도구화가 있는 것이고요. 진정한 의미의 종교 분리는 그 가운데 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양쪽에 대한 비판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종교 분리는 이후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군사 독재 시절에 근본주의 대형 교회들이 성장을 위해서 종교 분리를 외쳤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2026년 한국 사회에서 과거의 한국 교회의 좋지 못한 악습을 반복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 측면에서 종교 분리의 양면성을 담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현대 국가에서 어떤 다양한 교회도 정부를 지배해서는 안 되며 종교 회원 자격이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도록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테가우스는 굉장히 이것을 아름답게 표현하셨고 저는 결국에는 정치적 교권주의와 종교의 정치 도구화를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근대적 민주주의의 당연한 기본 원칙인 종교 분리에 대한 논의, 좀 나쁘게 이야기해서 논란이 많을까요? 저는 한국 사회가 일제 제국주의와 군사 독재의 시계를 거치면서 그 불국의 시간 속에서 신학적인 변형을 경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 종교분리와 관련된 이런 신학적 변형 혹은 종교분리의 오용의 그리고 오해의 역사는 두 단계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분리를 무력화하는 권위주의 체제 아래 근본주의 교회가 간접적으로 협력하면서 종교분리의 본래의 의미가 훼손되었던 시기입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시기에는 교회 정치 도구가 주된 현상이고요. 정치적 교권주의가 부분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기독교 역사, 특히 한국교회 역사는 적어도 19세기 말 20세기 초까지는 사회 참정 요소가 굉장히 강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3.1운동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제는 1920년대 근본주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때부터 각 신학교에서 근본주의에 관련된 교육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날 기본적으로 거의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7, 80년대 교회 분열 과정 속에서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교단들이 어느 정도는 근본주의적 요소를 공유하고 있는 이유도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수입되어진 근본주의 교육이, 신학 교육이 우리의 신학의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발전하게 됐는가? 근본주의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혼란 속에서 성장하게 되는 두 단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두 부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분단 이후에 북한에 들어선 공산주의 정권의 핍박으로 월남했던 그리스도인 집단을 들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핍박의 경우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과 반공주의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했고요. 반공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독재 정권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저는 예장 합동 소속 목사였습니다. 3년 전에 이단으로 몰려서 제가 제명 출교를 당했기 때문에 제 이름을 쳐보시면 어디 교단에서 제명 출교 이게 제일 먼저 뜹니다. 저는 제가 소속되어 있었던 이전 교단을 근본주의 신학에 기반했다라고 항상 비판해 왔습니다. 문제는 그게 합동이나 합신이나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통합 측에서도 꽤 많은 영향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핵심에는 북한에서 내려와서 남한에서 자리를 잡아 각 교단에, 특히 대형 장로 교단에 큰 영향을 미쳤던 이들이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1970년대 군부 세력이 개발독재 이데올로기를 앞세워서 권력을 강화할 때에 이를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했던 그리스도인 집단입니다. 제가 두 개로 나눴지만 이 집단이 근본적으로 다른 집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번영신학에 기반했던 집단들도 결국에는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가운데서 군사독재와 결탁을 해야 됐고요. 이를 위해서는 반공주의를 가장 적극적으로 내세워야 했습니다. 지금 여의도 어디에 큰 교회 목사님도 번영신학의 대표자이시지만 그분이 교회를 성장시킬 때는 철저하게 반공주의를 냈었습니다. 두 부류는 밀접한 상황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월남했던 그리스도인들과 70년대 이후에 번영신학 혹은 기복주의로 기반한다고 하는 신학적 특성은 가지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양적 성장에 대한 집착을 기반으로 반공주의를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 정치에 대한 근본주의 교회의 기본적인 입장은 직접적인 방식보다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해방 직후에 제주 4.3 사건, 서북청년단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폭력과 물리적 폭력을 정당화했던 방식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군사독재라고 하는 권위주의체가 들어서고 나서는 기본적으로 간접적인 방식을 통해서 협력했었습니다. 정교분리를 사실상 무력시키는 권위주의 체제 특성상 교회가 명목상 정교분리를 강조할수록 저항의 행위는 정제되었고요. 왜곡된 공권력에 대한 국정은 종교적으로 정당화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종교분리는 정치와 종교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서 주장됐던 것이 아닙니다. 특히 한국교회 근본적 성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종교분리를 강하게 외쳤던 이들은 실질적으로는 교회 양적 성장을 위해서 군사독재와 결탁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인 도구로서 종교분리를 외쳤던 것이죠. 문제는 그 부정적 영향력이 여전히 한국교회에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국교회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2세기 독일 나치 정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트의 신학 속에서 한국교회에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937년과 38년에 길포드의 강연에서 했던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에 대한 바르트의 해석 속에서 바르트는 예배를 세 개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예배고요. 그리스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예배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제례적 예배고요. 세 번째가 정치적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과정을 정치적 예배라는 용어를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바르트는 정치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전체주의 국가가 하나님의 자리에 국가가 앉아있는 우상 숭배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전체주의에 대하여 적극적인 저항을 펼쳐야 된다라는 의미로 정치적 예배를 이야기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 바르트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되고 있고 신정통이라는 이름으로 부분적으로만 알려져 있으며 기본적으로 기독교 정치윤리에 있어서 바르트의 역할은 크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 사회에서 바르트의 정치윤리는 굉장히 많은 진보적 담론 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헬무트 오일츠 같은 경우에는
녹색당, 독일 녹색당 형성 때 가장 적극적으로 앞서서 참여를 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근본주의가 직접적으로 정치 세력화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교권주의가 주된 현상이고요. 교회 정치 도구화가 부수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7년 체제 이후에 한국 교회가 올바른 방향을 잡지 못할 때에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방황할 때에 90년대 들어서 한국교회의 쇠퇴를 맞이하게 됩니다. 특히 근본주의 대형교회들이 교회 내 수량 측면에서 많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급속한 위기감을 느끼게 됩니다. 90년대를 지나서 특히 IMF 이후에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게 된 것은 단순히 신학적 이유도 종교적 이유도 아닌 이해관계와 대형교회 이권이 맞물려 있었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 교회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미국과 같이 정치 세력화를 시도합니다. 한국교회,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던 교회 운동은 1910년대에 일어났던 미국의 근본주의 운동입니다. 미국 역시도 2009년 티파티 운동이라든가 마가 세력의 등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독교 우파를 기반으로 극우 세력이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좀 뒤늦게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뉴라이트로 대표되어지는 이들이 이후에 단순히 기독교 우파 운동이 아니라 극우 세력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저는 그 계기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정희로 대표되어지는 군사 독재 세력은 근본주의 교회의 수호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적통 후계였던 박근혜 탄핵은 이념 전쟁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 이후의 과정은 우리가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이들이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대면협의 반대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정치 세력화의 기폭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회적 측면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사회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나 정치학을 하시는 분 혹은 한국 역사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내리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 신학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한국 사회는 20세기 기간 동안 그렇게 종교 분리를 잘 지켜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 분리의 오형은 칼슘으로 대표되어지는 나치의 모습과 20세기 미국 사회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회 발전 과정은 강의안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아무래도 칼 슈미트를 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왜 칼 슈미트를 비판하면서 여기 이렇게 많이 칼 슈미트에서 담고 있느냐 이 부분에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칼 슈미트의 1920년대 담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대적 독재를 정당하게 위한 것입니다. 독재론, 정치신앙, 정치적인 것의 개념으로 이어지는 이 담론들 속에서는 기본적인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근대 사회는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더 적합한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이죠. 칼 슈미트에 대한 비판은 저 이외에도 많은 일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슈미트를 기본적으로 다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단 제가 집중하는 것은 왜 그러면 칼 슈미트는 그토록 근대적 독재를 정당화하려고 했느냐 하는 것이죠. 슈미트가 보기에 자유주의 정치 철학 그리고 칼 슈미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이라고 하는 책에서 가장 열렬하게 비판했던 신칸트주의는 한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유에 대한 과도한 이상화라고 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자유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슈미트가 보기에 권력이 지닌 속성을 외면한 상태에서 진행되는 정치적 담론, 특히 자유와 권력에 대한 담론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국가론의 중요 개념은 모두 세속화된 신학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통치자의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으로부터 찾아옵니다.
이런 식의 중세의 신학에서 세속화의 과정을 거쳐서 근대 정치학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의 관점은 궁극적으로 근대적 독재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밖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슈미트의 정치적인 것의 개념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는 정치를 형이상학의 집합체가 아니라 세속적 권력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관념적이기보다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슈미트가 보기에 정치란 결국 친구와 적을 구분하는 그 순간부터 정치라고 하는 개념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슈미트의 담론은 분명 근대 독재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주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부터 지적을 중심으로 슈미트의 예외 상태라든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미국 쪽에서 슈미트를 공부하고 오신 특히 정치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논문들을 발표할 때마다 저는 마음이 좀 굉장히 무겁습니다. 슈미트는 정치적인 것의 개념만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독재론과 정치 신학의 기반으로 왜 그가 정치적인 것의 개념을 이야기하게 되었는지를 해야 그가 자유주의 정치 철학에 대한 비판과 함께 독재를 정당화했다고 하는 잘못된 방향도 균형적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슈미트를 연구하는 이유는 슈미트는 적어도 현실 속에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이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특히 정치 권력과 관련됐을 때는 실질적이면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런 현상은 정교 분리의 담론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교 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의 상호작용이라는 현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앙의 사사화가 근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기반입니다. 인식론적 측면에서 신앙의 사사화가 없었다면 결코 근대 사회도 근대 정치 철학도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문제는 그것이 이념적 지향적 측면에서는 옳으나 과연 근대 사회에서 정치적인 것이 과연 신학적인 것 혹은 종교적인 것과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발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호작용을 주고받았고요. 문제는 긍정적 의미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부정적 의미의 상호작용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자유주의 정치 철학만을 가지고는 이러한 부분을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칼 슈미트가 갑자기 20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인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교 분리에 대한 담론은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직시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성찰 그리고 분석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종교 내에서 어떤 형태든 간에 근본주의 운동이 힘을 얻게 되면 그 근본주의 운동은 정치적 도덕주의로 변질됩니다. 그것이 종교적 영역에만 머물면 문제가 없지만 이후에 강의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주의는 두 단계에 걸쳐서 사회 안에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이 바로 그러한 단계를 거쳐왔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미국의 근본주의 그러면 메이천으로 대표되어지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한 신학자들의 담론뿐만 아니라 미국의 근본주의는 문화적 측면에서 정근대적 전통에 대한 집착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70년대 베트남 전쟁을 기반으로 해서 80년대 레이건 정부가 들어섰을 때 신자유주의와 쉽게 결탁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정근대적 전통에 대한 집착, 위계적 권위주의 이러한 특성들은 쉽게 사회적 혼란 속에서 사회적 구성원들의 지지를 얻게 됩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근본주의에 대한 논의들이 신학적 차원에서만 진행되었기 때문에 왜 미국 사회에서 근본주의가 정치 세력화하게 되고 특히 전쟁과 같은 혼란의 시기에 구성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이야기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근본주의는 그러한 미국의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았고요. 지금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근본주의 발전 과정은 제 강의 안에 자세히 기록해뒀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미국 일이니까요. 미국 분들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부정적 영향력이 한국 교회에 지속적으로 미치는 것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것에 대해서 비판할 것인가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감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종교 분리를 법이나 권력을 통해 체제 속에서 혹은 기계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는 저는 분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 분리가 근대 국가 혹은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고 해서 체제가 있다고 해서, 즉 민주주의 체제가 있다고 해서 민주주의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20세기 서구 사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체제는 그 체제를 유지하고 지키려고 하는 일에 투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어떤 경우에도 체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민주주의나 자유를 안겨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는 헌법적 체계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유지해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의 시민들의 저항과 그 이전에 좀 옛날 말로 표현하면 민중의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 민주주의가 이만큼 유지해왔던 것이지, 제가 알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정치 체제는 군사 독재 시절뿐만 아니라 이승만 정권 때도 단 한 번도 종교 분리를 제대로 지키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는 과연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해관계가 이권이 우선이 되었고, 앞으로는 종교 분리를 외칠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결탁을 통하여 이권을 누려왔죠. 그것을 무시한다면 정치와 종교가 가지는 상호 부작용, 그리고 그것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 현상을 외면하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런 기계적 방식으로만 종교 분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종교 분리를 위한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공적 행위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적 사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교회는 정치와 종교의 상호작용을 인정하고 그 부정적인 결과를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그 출발점은 대형교회 목사들의 정치적 취향이 아니라 신학적 논의를 거쳐 형성되어진 기독교 사회윤리 혹은 기독교 정치윤리적 담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분리법은 불법을 저지른 종교법인의 자격을 취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왜 불법을 저지르는 교회를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관망하고 아니면 지원해 왔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는 정치주의 집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적어도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성도가 몸이 되는 집단이라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그 자리에 이데올로기가 국가가 자리 잡았던 시대에 과연 한국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제가 보기엔 저를 비롯해서 기성세대는 여기에 대하여 분명한 성찰과 반성을 통하여 다음 세대에게 분명한 기독교 정치의 윤리를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의 권위주의 체제의 협력자이자 87년 체제 이후 표를 몰아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교회 이권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불러다가 기도시키고 안수하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던 한국 교회가 이제 와서 종교분리 입법을 통해서 시민 저항을 운운하는 것은 그저 과거의 불법을 현재 이데올로기적 비판을 통해서 덮으려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교 집단이 자신들이 이권을 해서 반복해서 불법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종교 집단 스스로가 이익 집단화한 현상일 뿐이고요. 그들 스스로가 이익 집단으로서 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건강한 교회라면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학적, 교단적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되어질 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식으로 신학적으로 또는 윤리적 측면에서 이것을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합니다. 통일교가 일본에서 해체 선언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부정적 영향력은 그보다 더 적을 거다라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마다 좋은 정치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체를 부정하며 하지만 민주주의체를 부정하며 사회적 다양성을 억압하는 정부적 행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법적 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사법제도를 갖춰야 됩니다. 지금 한국계가 고민해야 하는 점은 법안의 제정 여부가 아니라 어떤 내용의 법안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6년 전에 인천 세서방교회 구름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들과 피해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다가 교단에서 제명 출교를 당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옳다고 생각했고 교단이 자른다고 해도 제가 가는 길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명 출교를 당하고 나서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말 분노했던 것은 재판을 4명이나 진행하는 피해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명이 넘는 피해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7년이 내려졌는데 2심에서 5년을 선고한 한국의 사법부입니다. 4명이 재판을 진행했고요. 피해자라고. 그것이 다 인정이 되었는데 그것도 7년이었습니다. 2심 갔더니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그 피해자 목사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작년에 5월에 인천 부평교에다가 그 피해자 교인들하고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있던 자리에서 그 동네를 돌아다닌다는 소문이 여러 번 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사법부가 그렇게 잘 작동하고 있는 사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법률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어떤 판사가 자의적으로 그 법률을 해석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보다 명확하게 무엇이 비법인 종교인지 아니면 종교법인으로서 비법인으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그 법인이 어떤 행동을 공적 영역에 했을 때에 이것이 명확하게 헌법이나 혹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를 교회가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물론 지금 여기서는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크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의견에 반대하셔도 좋고 비판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문제를 좀 더 공론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분리를 스스로 훼손해왔던 한국 교회가 과거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 교회가 지금이라도 영향력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정책 성향을 절대화하거나 아니면 특정 교회 세력의 이익관계에 따라서 정치 참여를 왜곡하는 과거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 분리의 진정한 의미는 교회가 과거를 명확하게 반성하고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신학적 혹은 기독교 정치 윤리적 담론을 공론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생각합니다. 종교 분리법은 법률인 동시에 신앙의 문제입니다. 과연 우리는 법률적인 문제 이전에 얼마만큼 신학적으로 기독교 정치 윤리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식으로 담론을 신학을 그리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